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공유해줘서 이 채널을 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세상에 별의별 일,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채널에서 듣는 사연들도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저 역시 남들이 알면 놀랄 일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함께 일을 겪은 친구들의 허락을 받고 사연을 올려봅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변호사예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쫓기듯 이혼을 당한 의뢰인이 계셨는데 그때 충격으로 그런 억울한 사정을 가진 분들의 이혼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죠. 변호사치고 돈도 많이 안 되는 일 아니냐고 돈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운 좋게도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들도 돈보다는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셨거든요. 아무튼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변호사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인으로부터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직업은 회계사였고 출퇴근은 있지만 일하는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비슷해서 서로의 생활 패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죠. 연애를 하면서 느껴보니 매사에 다정하고 친절했습니다. 또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도 좋았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연애를 하는 동안 어머니 얘기를 자주 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나 8살 때 돌아가셨거든. 엄마 혼자 식당 운영하면서 나랑 남동생 2명, 우리 3형제 혼자 키우셨어. 매일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셔서 어머니의 세심하고 큰 보살핌은 없었지만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셨다는 말을 많이 했죠. 말했듯 저 역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강인하고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인 만큼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2년 연애를 하는 동안 큰 싸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좋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죠. 그리고 상견례 날 드디어 말로만 듣던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식당 일만 하고 살아서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잘 커서 훌륭한 아가씨랑 결혼하겠다고 소개도 시켜주고 내가 복이 참 많아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 예비 신랑에게 듣던 대로 고든 심지가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돈 될 분이 괜찮으신 것 같다고 저 시절에 여자 몸으로 혼자 자식 셋 키우는 거 보통 대단한 게 아니라면서 결혼하고 효도하라고 하셨죠.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예비 신랑 덕분에 결혼식 준비를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예비 시동생들에게 인사할 겸 시댁에 방문을 했어요. 집에는 시어머니와 제 예비 신랑, 그리고 예신의 2 남동생, 그리고 둘째 서방님의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조금 남다르긴 했습니다. 3형제인데 셋째가 제일 먼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도 이미 2명이나 있다니. 궁금은 하고 가족이 될 거니까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망설이고 있으니 눈치껏 막내 서방님이 먼저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하하, 아이 제가 대학 동기였던 이 사람이랑 22살에 사고를 쳐가지고요. 그때 얼른 결혼해서 어머니 모시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 후 3년이 지나 또 아이를 가져서 딸이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과 동시에 조카가
벌써 2명이나 있는 셈이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12년이나 됐는데 동서는 그 12년 동안 시어머니의 식당 일도 돕는다고 했습니다.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생긴 아이 때문에 대학교 자퇴를 하고 시어머니를 12년째 모시는 동서가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대단하다고 힘들지는 않냐고 하니까 에이, 어머님이 잘해주셔서 괜찮아요. 저는 시집살이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싹싹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런 막내 며느리가 예쁜 것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도 참 예쁘게 해. 친구들은 맨날 며느리랑 싸우느라 늙는다는데 나는 무슨 복이 많아서 들어오는 며느리마다 다 훌륭할까? 그 후로도 하하호호 웃으며 식당 진상 손님 욕이나 거래처 사람들 소식으로 담소를 나누는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집 참 화기애애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예비신랑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혼자 아들들 키웠다고 해서 새 아들 다 결혼하면 적적하지 않으실까 했는데 서방님이 어머님 계속 모시는 거야? 12년 동안 재수씨가 식당 얘기에서 도왔으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 나중에 식당도 걔네한테 물려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구나. 아, 그럼 동서는 지금 월급 받으면서 어머니 일 도와드리는 건가? 에이, 그럼 당연하지. 다른 주방 이모들보다 많이 챙겨줘. 나 회계사잖아. 가족 간이라도 그런 문제는 확실히 해야지. 어쩐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서방님은 특별한 직업 없이 1년 단위로 일하면서 실업급여로 생활비 보태고 거의 집에서 육아 전념한다고 해서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긴 엄마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니까 육아는 아빠가 하는 게 맞겠거니 싶으면서도 의아했던 부분도 의문이 풀렸습니다. 사실 남들 눈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너무 예민하게 관찰했나 반성도 좀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도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일원이 되었고 동서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이 멀지 않아서 시댁에 나름대로 자주 놀러 갔는데요. 조금 지켜보니 식당 일이 보통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음식만 만들어서 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재료 배달받고 손질하고 밤에는 또 씻기 정리하고 하루에 15시간은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일들을 22살 때부터 해왔다니 그것도 애 둘을 키우면서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리지만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외동딸로 자라와서 그런지 또래 여자 가족을 보니까 괜히 더 마음도 쓰이더라고요. 여동생이 하나 생긴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연스레 이것저것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동서, 이거 핸드크림인데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자. 물 많이 만지니까 손이 자주 트는 것 같더라. 동서는 이런 작은 챙김 하나에도 크게 감동했어요. 식당 공식 휴일은 격주 월요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일이 바쁘지 않으면 동서와 조카들을 데리고 나가서 밥도 좀 사줬습니다. 형님, 저 이런 곳 진짜 오랜만에 와요. 대학교 다닐 때나 와보고 결혼하고선 한 번도 못 와봤는데 오랜만에 탈진하니까 좋긴 좋네요. 밝게 웃으면서 아이들도 먹이고 본인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를 챙기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뭐랄까, 작은 거에도 크게 기뻐하고 조금만 선의해도 행복하게 웃는 동서를 보면서 성격이 참 아이같이 해맑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알면 알수록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조카들 선물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인형을 사줬는데요. 큰엄마, 감사합니다. 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친구들 다 있었는데 저만 없었거든요. 진짜 감사합니다. 조카가 어른한테 받는 장난감 선물이 처음이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길래 이 부분은 좀 의외였어요. 아무리 식당 일이 바빠도 그렇지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장난감 선물을 받은 적이 없나 의아했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내가 자주자주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아함을 일단락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흘렀을까요? 연애는 하는지 결혼에 관심은 있는지 그저 무덤덤하게 살던 남편의 첫 번째 동생, 그러니까 이 집 둘째가 결혼한 사람이라면서 애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의 첫째 동서가 될 사람은 도련이처럼 무뚝뚝하고 말 없는 성격이었어요. 시어머니나 제 남편이 뭘 물어도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대화를 길게 이어가기 어려운 스타일이었지요. 문제라고 해야 하나? 작은 특징 하나는 동서들 사람이 막내 동서보다 3살 어리다는 거였는데요. 제가 오지랖을 좀 부려서 두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니 정반대되는 성격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막내 동서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천수대로 가는 거죠. 나이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대답하면서 밝게 웃었고 예비 동서는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명절 때나 이럴 때 말고는 볼 일도 자주 없을 것 같은데요. 아주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살가운 타입이 아닌 건 진즉 알고 있었지만 이게 바로 요즘 스타일의 며느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야 워낙 가족끼리 화목한 걸 좋아해서 시댁도 자주 찾고 또 막내 동서가 진짜 동생 같아서 챙겼다지만 특별히 그런 걸 안 챙기는 스타일이면 그럴 수 있었죠. 괜히 그걸로 서로 불편한 것보다 예비 동서의 저런 성격도 깔끔하다 싶긴 하더라고요. 예비 동서가 어른들에게 막 싹싹하게 구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예비 동서가 썩 마음에 드시는 눈치였습니다. 대학을 조리학과로 다녀서 요리를 전공했고 각종 조리 자격증도 있다고 했어요. 한식, 양식 자격증까지 있다고 하니 오랜 세월 식당 일을 하신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그렇게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가 갈비 좀 더 줄까? 그렇게 아직 있는데. 예, 가서 갈비찜 좀 더 데워서 와라. 그러자 막내 동서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님. 더 가지고 갈 건 없을까요? 가져오는 김에 물도 좀 떠다 줘. 따뜻한 걸로. 네, 어머님.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에게 싹싹한 막내 동서를 보면서 참 신기했죠. 그렇게 도련님도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의 세 형제는 모두 결혼을 했고 예비 동서는 막내 동서가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동서는 시댁에 많은 참견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좀 친하게 지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딱히 모난 것도 없고 불편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삼형제 가족이 다 모였죠. 외식을 하지 않고 집에서 먹는다고 하길래 조금 의아했는데 시댁에 도착하고서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에 잡채, 가자미 조림과 각종 나물 등등 명절 음식보다도 많은 음식들이 상을 꽉 채우고 있었죠. 이걸 다 누가 만들었어? 설마 막내 동서가? 그럼요. 제가 어머님 밑에서 음식 배운 지 몇 년인데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아니,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많은 걸 혼자 어떻게 다 했어? 헤이, 우리 어머님 생신인데 제가 이 정도도 못하나요? 괜찮습니다. 곧 첫째 서방님과 동서도 도착을 했고 동서가 사온 시어머니 생일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백설기 떡으로 만든 케이크 위에 색색깔의 앙금으로 꽃을 만들어 꾸민 어른들 용으로 딱인 예쁜 케이크였죠. 시어머니는 떡 케이크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역시 전공자가 고르는 케이크는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내 평생 이런 케이크는 처음 본다. 너무 마음에 든다 얘. 안 그래도 그냥 케이크는 달고 느끼해서 많이 못 먹었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센스가 있어. 동서는 별 다른 대답이 없이 작은 미소로 화답했죠. 딱 케이크 초에 불을 붙이고 소원을 빌면서 촛불을 부는 시간. 시어머니의 소원은 역시 아들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세 아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저도 손자 좀 품에 안아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원을 듣는데 괜히 막내 동서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힘들게 음식 장만을 했을 텐데 음식 칭찬은 없고 너무 케이크 칭찬만 해주시고 또 손녀딸 2명이 버젓이 있는데 손자 얘기를 하시고 옛날 어르신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요. 괜히 또 내가 예민한 건가 하면서 눈치 보던 걸 거두고 음식을 먹으려는데 서방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 생일 선물 겸으로 말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임신했어. 3개월 됐고 아마 아들인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표정은 진짜로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아마 억만금을 준데도 그런 표정을 짓지 못할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진짜 복덩이라니까. 어머 너 찬바닥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예, 가서 방석 좀 가져와라. 둘째 형님 밑에 좀 깔아줘.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막내 동서에게 말을 했고 막내 동서도 익숙한 듯 들어가서 방석을 가져왔죠. 동서에게 방석을 깔아주는데 동서는 조금 민망한 듯 보였습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조금 그랬고요.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오직 시어머니만 신이 나 계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느니 성격도 묵직하고 안 그래도 예뻤는데 더 예쁘게 보인다느니 원래 저런 분이었나 싶을 만큼 동서에게 1차원적인 칭찬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분란의 씨앗이 된 그 말을 하셨죠. 예, 아이 낳고 나면 네가 우리 식당 좀 보는 건 어떠니? 너는 우리랑 달리 요리 전공도 했고 자격증도 있잖아.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어때? 저기서 우리란 시어머니 당신과 막내 동서를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또 막내 동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동서는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니요, 저는 그쪽은 잘 몰라서요. 아니 왜,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잖아. 네가 오면 우리 식당도 한 단계 고급져지지 않겠어? 지금은 그냥 그런 동네 식당 중 하나잖니. 식당에 자부심을 꽤나 가지셨던 것 같은데 동서를 꼬시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시다니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동안 못 본 시어머니의 다양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서 그래. 너 딱 아이 낳고 네가 도와주면 딱일 것 같은데. 막내 동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제 주전공은 양식이라서요. 나중에 파스타 가게 열 생각입니다. 에휴, 새로 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하는 식당이라는 게 좋지 않겠어? 동서가 아무리 돌려 거절해도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엔 동서가 일단 애부터 낳고 얘기하시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동서가 단호하게 거절한 거나 다름없으니 저는 시어머니가 서운해하거나 삐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었나 봐요. 나중에 제가 시댁에 갔을 때 막내 동서가 나간 틈을 타서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아휴, 둘째가 식당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머, 포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수시로 연락해서 설득하는데 잘 안 넘어오네. 지금 당장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사히 아들 낳고 하라는 건데 말이야. 근데 왜 거절하는 걸까? 동서 속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근데 어머님, 이미 막내 동서가 식당 일 잘 돕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벌써 15년이 다 돼가잖아요. 근데 걔는 대학도 안 나오고 변변치 않잖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22살에 덜컥 가지고 와서 썩 마음에 차지도 않는 애를 식당에 시키면서 거둔 거나 다름없는데 식당까지 주기엔 좀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끔 좀 의아하긴 했어도 그래도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속으로 저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그것도 15년이 가까워지는 동안이나 말이죠. 일단 저도 실망하긴 했지만 막내 동서가 알면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요. 일단 어머니도 생각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두 사람한테 다 말하지 마시고 저랑 얘기 좀 많이 나눠요. 그리고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왜? 이왕이면 학력 좋은 게 좋지. 무슨 대학교 조리학과 이러면 식당도 좀 더 있어 보이지 않겠어? 헤이, 어머니, 학력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막내 동서는 아이 가져서 대학교 그만둔 건데요. 그러게 왜 애를 덜컥 가져서는. 아유, 아니 그리고 솔직히 얘 있잖니. 만약 그게 아들이었으면 나도 셋째한테 그냥 식당 넘기고 싶지. 근데 딸이잖아. 그리고 둘째는 아들을 가졌잖아. 네? 그건 더더욱 무슨 상관이에요. 재산은 자고로 대대로 아들 가진 애가 이어받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2년여 동안 알던 분이 아닌 것 같았어요. 긴 한숨을 쉬던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둘째 개가 무뚝뚝하긴 해도 착하지 않니? 내 생각엔 걔도 셋째 생각에 자꾸 거절하는 거 아닐까 싶어. 아휴, 셋째가 문제구나. 아, 어머니, 일단 동서 말대로 아직 아기 낳으려면 멀기도 했고 당분간은 두 명에게 모두 아무 말 마셔요. 제가 그동안 알던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분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맞겠죠. 여러 재판을 이어가던 와중에도 재판보다 더 혼란스러운 집안일로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지내던죠. 오지 않았으면 했던 명절,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또 온 가족이 모여야 했죠. 새한 촉은 틀리지 않는다던데 이번 명절이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안 좋은 촉이 자꾸만 썼어요. 그리고 명절 전날 제사 음식을 하러 세 형제의 가족이 또 오랜만에 모두 모였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얘들아, 종종 좀 이렇게 모이자. 셋째 내랑만 있는 거랑 분위기가 확 다르잖니. 또 셋째가 머쓱할 말을 하시더니 전을 붙이는 동서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동서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얘, 너는 헐몸도 아닌 애가 왜 일을 하고 있어? 저기 소파에 가서 앉아 있어라. 아니면 내 방 가서 좀 잘래? 전기장판 뜨뜻하게 틀어두고 가서 좀 쉬어. 아,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입덧도 없어서.
아유, 인생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더니 너는 확실히 될 사람인가 보다. 아들도 한 번에 가져 입덧도 없어. 어휴, 복 많다 정말. 동서는 언제나 그렇듯 작은 미소로만 화답했고 막내 동서는 옆에서 열심히 튀김을 하고 있었는데요. 얘 막내야, 너 튀김에 기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니? 너는 식당에서 할 만큼 한 애가 왜 이렇게 어설퍼? 튀김도 적당히 기름도 아껴가면서 해야지. 아까운 기름 그렇게 한강바다로 만들어 놓고 할 일이야? 아, 네 죄송해요. 아껴 쓸게요. 죄송하면 뭐하니? 이미 기름은 다 쓴 건데. 둘째 좀 봐라. 전도 기름 딱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쓰면서 아유 모양도 예쁘다. 역시 전공자는 달라. 손끝이 어쩜 이렇게 야무져?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식당에 14년 한 막내보다 네가 낫다 얘. 이번 중 너무했다 싶어서 제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간 좀 봐주세요. 나물을 잘 묻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냥 네 입맛에 맞으면 되는 거지 뭐. 대충 해. 괜찮어. 그나저나 둘째야. 아무리 봐도 네가 식당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생각 없어? 내가 월급 넉넉하게 챙겨줄게. 내가 지금 62이니까 8년쯤 후에 7순에 은퇴할게. 그때 네가 딱 식당 물려받으면 어때? 아니 어머니,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왜? 너무 먼 얘긴가? 그러면 한 5년 후? 3년 후? 말만 해. 네가 원하는 시점으로 맞춰줄게. 언제가 좋아?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제 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래? 그때 얘기한 파스타집 때문에 그래? 그럼 그 자리에 파스타집을 열어. 그것도 나쁘지 않지. 평소에 대꾸 없이 조용한 웃음으로만 반응하던 동서가 대답을 좀 하자 시어머니는 신이 났는지 조건을 계속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튀김을 튀기던 막내 동서가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울더니 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14년 전에 그 식당 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끼면서 맞받아치셨죠. 참나? 내가? 그럴 리가. 결혼도 성에 안 차는 거 애 때문에 억지로 시켰는데 내가 너한테 식당을 준다고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마라 얘. 어머님이 식당에 열심히 돕다가 어머니 은퇴하면 식당 저한테 물려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14년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식당에 한 거잖아요. 애들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요. 예, 애들 제대로 못 돌본 거는 네 능력 부족이고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니?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5년이 다 되도록 돈도 제대로 안 받고 무료 봉사했잖아요. 그뿐이에요? 평소에도 어머니 비위 다 맞춰드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제 눈앞에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와 막내 동서는 계속해서 격양된 말투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대거리했지만 그 이후의 대화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서가 방금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분명히 14년 동안 돈도 제대로 안 받고 무료 봉사했다는 말을 한 것 같았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랑 대화했을 때 돈을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른 주방 이모님들보다도 훨씬 많이 챙겨준다고. 그때 남편이 자기가 회계사 아니냐면서 가족 관계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던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막내 동서가 저렇게 말을 했을 때 시어머니가 내가 언제 돈을 안 줬냐면서 벌떡 뛰지 않는 걸 보니 돈을 안 준 건 사실인 것 같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건데 머릿속이 어느 때보다 혼란했죠. 누가 거짓말을 한 거든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시어머니는 14년 전 22살 나이로 임신하고 온 막내 동서랑 셋째 아들을 결혼시키고 막내 동서는 대학교를 자퇴한 채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은 거고요. 나중에 식당을 물려준다는 말에 돈도 받지 않고 매일 15시간 동안 식당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격주로 하루씩만 쉬면서 말이에요. 사실이라면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현대판 노예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막내 동서 두 사람의 싸움을 들어보니 이게 사실인 것 같았죠. 저는 큰 충격을 받은과 동시에 제 스스로에게도 좀 실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억울하게 이혼하는 의뢰인들의 변호는 열심히 했으면서 정작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비인간적인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니, 그것도 내 동생 하자고 어와동동했던 막내 동서를 상대로 말이죠. 한참을 시어머니와 싸우던 동서는 결국 기름 집게를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콧방귀를 끼면서 대답했죠. 아이고, 듣던 좀 반가운 소리구나. 이혼해봐라. 누가 손해인지.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나 하나 되니까 너 걷어서 살았지. 누가 무섭다니? 해라 해. 이혼해. 막내 동서는 거의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통곡을 했고, 저는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서에게 어머님을 챙기라고 한 후 막내 동서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방 안에서 눈치만 보고 있던 두 조카도 같이 데리고요. 그리고 번화가에 있는 호텔을 잡아서 동서랑 조카들을 호텔방에 넣었어요. 일단 여기서 진정 좀 하자. 그리고 아이들 밥을 먹이고 재운 후에 막내 동서랑 긴 얘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세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막내 동서의 말에 의하면 아까 제가 추측한 게 거의 사실이더라고요. 내가 내일 다시 가서 저쪽 얘기도 좀 들어볼게. 일단 애들도 있잖아. 얘기 좀 나눠보고 마저 생각하자. 그리고 다음날 시댁으로 갔죠. 어머니, 진짜로 거의 14년 동안 임금 없이 막내 동서 일시키셨어요? 예, 말이 서운하다. 내가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지. 뭐 지가 내 비위를 맞춰줬다 하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지가 알아서 긴 거지. 그리고 가족끼리 그런 걸 굳이 따져야겠니? 내가 내 집에서 재워주고 내 식당벌이로 생활비하게 해줬는데 뭐가 문제야? 너 니네 남편한테 돈 받고 집안일해? 아니잖아. 아니 어머니, 그래도 일한값은 주셔야죠. 아니면 수입을 좀 나누거나요. 어머? 내가 왜 수입을 나눠야 돼? 제가 일한값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값이라니까. 아니 어머니, 남도 아니고 며느리잖아요. 결혼한. 그러니까 남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왜 내가 임금을 줘야 하냐고.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식당 물려주신다고 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막내 동서는 일 배운다는 생각으로 했다던데. 웃기는 소리야 진짜. 어머 얘, 그러고 보니 나 돈 줬어.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 네? 하루에 15시간씩 격주로 하루 쉬면서 일했는데 한 달에 50은 주셨다고요? 응, 둘째 통장으로 꼬박꼬박 입금했다. 혹시 입금 내역 볼 수 있을까요? 그걸 네가 왜 봐? 막내 동서가 이혼하겠다고 나섰잖아요.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예요, 어머니. 입금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일한 건 막내 동서인데 왜 막내 서방님한테 입금해요? 부부잖니.
그땐 저도 표정 관리를 못하고 헛웃음을 지었던 것 같아요. 이쯤 되니 제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처음 봤을 때 좋은 사람,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하다니. 그래도 일단 말을 더 얹지 않고 다시 막내 동서를 찾아갔죠. 제 얘기를 들은 막내 동서의 대답은 더더욱 가만이었습니다. 네? 50만 원이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남편한테 줬다고요? 형님, 저는 진짜 맹세코 50만 원에 500원도 본 적 없어요. 14년 세월 동안요.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했어? 어머님 말로는 생활비도 줬다는 식이던데. 어머님 명의의 카드로 썼어요. 그것도 어머님이 명세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단돈 100원도 허투루 쓴 적 없고요. 딴 마음 먹은 적도 없었지만요. 결론적으로 막내 동서 통장에 꽂힌 돈은 없는 게 맞았습니다. 정황을 보니 시어머니가 막내 서방님에게 매달 준 돈은 막내 서방님이 동서에게 말도 안 하고 혼자 흥청망청 용돈처럼 쓴 것 같더군요. 양쪽 얘기를 듣고 나니 잠시나마 중재를 시켜야 될까 고민했던 제가 우스웠습니다. 이건 당장 이혼을 시키는 게 맞았고 나아가 민사소송도 걸어서 그동안 억울한 세월을 보상받아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소송 하자. 그리고 민사소송도 하자. 이혼도 하고 그동안 못 받은 돈도 다 받아내자. 저도 그러고 싶지만 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저 돈도 없고 법도 잘 몰라서요. 동서, 내 지금 뭔지 잊었어? 근데 그러면 큰형님이 곤란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나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보고만 있으라고? 난 그렇게는 못 살아. 가만 못 있어.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겨우겨우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막내 동서에게 딱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 대신 마음 독하게 먹어야 돼. 양육권도 가져와야 되잖아. 그치? 애써 눈물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막내 동서를 힘있게 안아줬죠. 처음 시댁에 놀러갔던 날 남편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막내 동서에게 한번 물어볼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확인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과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에게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했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라면, 이 모든 걸 알고 있던 거라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확인은 뒤로 하고 막내 동서의 소송부터 도와줬습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 양육권 분쟁 신청,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했던 것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모두 접수를 하고 시어머니께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역시나 극대노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결국 소송을 걸었다고? 그게 무슨 재주로? 뭘로 날 고소해? 제가 도와줬어요, 어머니. 아무리 가족관계여도 대가 없는 노동은 민사가 가능했어요. 대략 13년, 14년 동안 하루에 15시간 일한 거에 대한 확인 절차가 있을 거예요. 뭐라고? 네가 도와줬다고? 대체 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할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먼저 선수를 친 거였거든요. 뭐라고 저에게 난리를 피우든 타격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도 말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확인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줬습니다. 야, 그리고 네 남편이 아무 문제 없다고 했거든? 혹시 모르니까 50만 원씩 입금해주라고 한 것도 네 남편이야. 나는 죄가 없어. 걔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니까. 아, 진짜 마지막까지 설마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네가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며. 제대로 알려줬어야지. 지금 내가 빨간 줄 긋고 돈 물어줘야 되게 생겼잖니. 네 마누라 얘기 들어보니까 소송 무조건 내가 질 것 같던데. 나는 그 돈 못 물어준다. 네가 물어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번 소송 어떻게든 이겨서 막내 동서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짐을 더 하게 됐죠.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큰 엿을 먹여? 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끝날 수 있었는데 당신이 다 망쳤어.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이런 새끼를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결혼해서 몇 년을 살았나. 스스로에 대한 한심함이 물밑듯 밀려왔습니다. 됐고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뭐? 이혼? 웃기지 마. 누라 마음대로 해준대? 야, 네가 인간이니? 인간이야? 어린 나이에 네 동생이 싸지르네. 지우지도 못하고 니네 집에서 희생한 애한테 그러고 싶었어? 너네 집 사람들 다 사람 맞아? 야, 솔직히 걔가 웃긴 거 아니냐? 14년 동안 지가 알아서 노예처럼 굴어놓고 이제 와 뭐가 어째? 뻔뻔함도 정도가 있지 진짜.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냥 우리도 이혼해.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고 싶지도 않고 무엇보다 당신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막내 동서한테 월급 꼬박꼬박 주고 있다고. 심지어 다른 이모님들보다 많이 준다고 했지?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그게 잘못된 거 알아서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더군요.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 당장 이혼해. 소송까지 가지도 말자. 그냥 합의 이혼해.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앞으로 거짓말하는 일 절대 없을 거야. 어떻게? 소송 갈까 그냥? 소송하면서 14년 동안 가족 돈도 떼먹은 회계사라고 소문나고 싶어? 우리 애도 없고 재산도 딱 반반 나누면 되는데 그냥 합의 이혼하지? 위자료도 필요 없어. 니네 집에서 나오는 돈 안 받아. 그렇게 해서 저도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더더욱 열심히 막내 동서의 소송을 도왔죠. 친정 부모님께 죄송해서 고개도 못 들고 사는 막내 동서를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15년이 조금 안 되니까 못해도 14년. 격주로 딱 하루 쉬면서 하루 15시간.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해도 못 받은 돈이 4억 4천이더라고요. 많은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숫자를 보니 더더욱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도 추가했죠. 일단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이혼은 성공. 문제는 민사랑 형사였는데 이런 소송은 보통 늦으면 1년, 이르면 반년이 걸리거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혹시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긴 했는데 소송은 다행히도 6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제가 시어머니, 남편이랑 대화를 나눴던 녹음 파일이었죠. 변호사 본능으로 사실 확인차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뒀던 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더버는 막내 동서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밀린 임금의 80%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돈을 줄 수 없다고 들어누웠지만 지금 명령 한 달 후에 나온 형사소송 결과에서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막내 동서는 그동안 일한 거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받았고 매달 양육비도 받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많은 돈이 입금되던 날 막내 동서는 저에게 아주 비싼 술과 안주를 사면서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지 뭐. 아직 한참 어리잖아.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 막내 동서, 아니, 이제 친한 동생이 된 그녀는 학교 앞에 작은 분식점을 차리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거 역시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가게가 자리 잡아갈 때쯤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이는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바로 동서, 그 집의 둘째 며느리였죠. 그리고 보니 그 집의 정이 다 떨어져서 동서한테는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손절했네 싶어서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아니,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하긴 한데. 에이, 호칭이야 뭐. 오랜만이네. 잘 지냈지? 무슨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한번 만날 수 있나 해서요. 혹시 만날 동서도 같이 만날 수 있으면 같이요. 뭐, 난 상관없긴 한데 한번 물어볼게. 막내 동서에게 얘기를 하니 의아해 하면서도 흔쾌히 좋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작은 형님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다면서요. 그렇게 날을 잡은 저희는 셋이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함이 감돌았어요. 그럴 법도 하지요. 그 집에 있었을 때도 대화가 없던 사이였던 데다가 이제는 가족으로 묶여있지도 않았으니까요. 먼저 입을 연 건 동서였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이혼하고 지금 영영 후에 어머님이 가게를 정리하셨거든요. 당장 큰돈이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놈의 가게 가지고 그렇게 갑질을 해대더니 결국 죗값을 치르려고 가게를 정리하다니. 안타깝다는 생각보단 당연히 쌤통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동서는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 상태가 진짜 안 좋아지셨어요. 수시로 두 분 욕을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도 분을 차서 소리를 지르시고 저를 붙잡고 두 분 욕을 어마어마하게 해댔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시댁일에 안 끼어들고 싶어도 모른 척 해왔어도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 건지 아는데 그래서 어머님 편 안 들고 두 사람 편을 좀 들었거든요. 사실상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순리대로 돌아간 거다. 돈도 잘 주고 약속 지키셨으면 가게도 아직 어머니 소유일 거고 동서랑 같이 가게 운영하고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노발대발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끄러워. 너는 네 뱃속에 있는 아들이나 잘라. 그 말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아들 타령이라니. 멀쩡한 집구석이 아니라는 건 진즉 알았지만 막달이 다 되어가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 애를 이런 집구석에서 키우는 게 맞나. 이혼하고 그냥 혼자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와중에 남편이 엄청난 말을 하는 거 있죠. 네가 얘 차리려고 모아둔 돈 있잖아. 그거에 대출 조금 받아서 가게 빨리 내면 안 되냐? 엄마랑 같이 식당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아니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고 아들은 엄마 편일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렇지. 제가 어이가 없어서 형님이랑 동서가 그렇게 이혼한 거 내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했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냐면서 저를 도덕 없는 여자 취급하는 거예요. 이 집안은 미쳤구나 싶어서 고생하더라도 애 혼자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혼 결심을 했는데. 여기까지 말한 동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는 동서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려주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애가 엄마 마음을 다 알았는지 막달이 돼서 그만. 절로 탄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임신을 해본 적이 없지만 10달 꼬박 뱃속에 품은 아이를 낳기 직전에 잃어버린 심정은 가늠이 안 되더군요. 막내 동서는 자기가 펑펑 울면서 동서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그 후 얘기는 뻔했습니다. 아들,
그러니까 손자를 볼 기회마저 잃은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면서 복덩이처럼 여겼던 둘째 며느리에게 할 말 못할 말을 다 쏟아부었고 동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 도장을 찍은 거였어요. 결국 그 집 새아들은 모두 이혼남이 된 거죠. 진즉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제 몸과 마음이 여력이 안 됐어요. 이제야 몸도 마음도 좀 추스르고 연락했어요. 잘했어. 일단 그 거지 같은 집안에서 탈출한 거 축하하고 이제부터 우리 각자 잘 살면 되지. 우리 아직 너무 젊잖아.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살자. 뭐랄까 그날의 만남은 몇 년간 시댁 식구로 묶인 가족 관계를 벗어나서 인생의 새로운 친구로 다시 묶인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 말로는 저의 옛 남편은 결국 가족 임금을 체불하는 데 손을 쓴 회계사라는 것도 소문이 나서 일거리가 확 줄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비밀은 없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나 봅니다. 아무튼 그 후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만나서 조카들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애들이 잠들면 셋이서 맥주를 까곤 합니다. 그 그지 같은 집안, 여기 맛있는 안주고요. 아마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안주거리겠죠. 이혼 전문 변호사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사람들이 어떻게 있나 생각한 적 많은데 그게 제 주변에서 나와 연관되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더라고요. 세상엔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도 물론 있어요. 늘 좋은 인연만 있을 순 없겠지만 여러분은 나쁜 사람을 거르고 최대한 좋은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